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역전의 용사 함께 하실 용사들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종옥 박사 그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 변함없이. 맹활약 중이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막 채널 A 통해서 막 나오는데, 그거 보고 진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같이 만났을 때 단독으로 만나셨나봐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보도를 했거든요. 네, 2022년 네.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자리에서 들은 얘기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이 책임 있는 사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당신 말이 뭐 대부분 맞기는 할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태원 참사가 이 특별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을 나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장관을 다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망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좌파들이 왜곡하고 일부러 참사가 일어나게끔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마약 검사, 뭐 마약 수사한답시고 사복 입은 경찰들이 속속 들어가 네, 있어서 네. 제대로 이 그때 난리였었죠. 참사를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 결과물을 이제는 얼토당토 않게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떠든 얘기를 가지고 음모론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 책임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가 네, 멋대로 뭐 왜곡했다, 갠탄스럽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얘기를 당연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런가? 거기다 대고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는 안 이렇게 할 수는 되겠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국정 수단장 갖다 망상으로 몰아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여기 말대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로 전 이 말도 웃겨요. 만약에 사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한다면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아니 풍선 못 먹었다고도 보직해임 시키는 판인데 이런 일이라뇨. 우리의 20살 장병이 나라를 지키러 왔다가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의해서 죽어간 사건을 이런 일로 생각하는 이게 그야말로 망상인 거죠. 예.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였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인하는 꼴이죠.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쪽 편 유튜브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든 얘기를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이미 농성하는 유족들한테 극우 유튜버들이 쫓아가서 막말 방송을 할 시점입니다. 막 예, 맞아요.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그랬었죠. 그럴 때요. 그렇죠. 예, 아주 뭐 반인륜적인 행동이 서슴지 않았던 거고 그 무렵에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그 극우 유튜버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주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혐오 행동까지 했어요. 근데 차마 방송에서 내 입으로 옮기기 정도 힘들 그걸 필설로 얘기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듬해 가가지고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고 했던 시기고 이때가 아마 이 어떤 극우 이데올로기의 대통령이 거의 가장 절정을 향해 치닫던 그게 이제 최상병 사건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모든 게 어떤 한국의 기존 정치 체제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또는 유튜버라든가 나를 어떤 거 포위해서 어떤 그냥 공산 전체 세력으로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이런 맥락으로 얼마나 그때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자기 자서전에
주장일 뿐이지만 여하튼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진표 전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입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술술 나온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김진표 의장님을 내 국방위도 하면서 술도 많이 먹어보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인수위에도 같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인수위 전문위원이고 그분이 이제 인수위원이었잖아요. 물론 분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 차례 겪어보는데 이분은 남의 말 나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오히려 욕먹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아, 뭐 부자 세금, 세금 깎아줘야지. 저기 뭐냐, 대통령 체면 세워줘야지. 네, 종교인 과시하면 안 되지. 종교인 과시하면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분하고 그리고 해외 출장도 이렇게 같이 가보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모진말을 못하고 굉장히 그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가끔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이번에 욕 뒤지게 얻었어요. 맞아. 그런데 이분이 회고록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왜곡 발언 안 합니다. 이 양반 성격에. 그리고 꼼꼼한 재경부의 엘리트 출신이라 가지고 네. 이런 어떤 기록물이 얼마나 철저한데 이 양반이. 그런데 뭘 왜곡했다는 거요? 그때가 실제 그런 판이었는데. 예. 아유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게- 김종대 의원님, 예. 아니, 그게 뭐 아니라-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네.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그 발언이나 그 판단의 발언지가 전직 국회의장이었다는 게 저는 사실 충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서둘러 지금 뭐 아니다라고 좀 부인하고 어떻게 둘이 나눈 대화를 이런 식으로 공개하냐 뭐 이렇게 좀 화를 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표 의장은 뭐 비록 욕은 얻어먹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의 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이나 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진짜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말이 많으셔가지고 그 둘이 나눈 대화 지금 뭐 얘기할 사람 수두룩박자기 엄청 사실은 많죠, 많다면서요. 사실은. 네네. 네, 근데 참고 있을 그러니까 뿐이지 이게 뭐. 지금 매우 공포스러운 게요. 네. 극우 친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말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에 본인이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라고 하는 부인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고 손에 다 왕자 쓰고 있고 천공 얘기가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나오면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 매우 예를 들면 진짜 이 세계가 회색지대에 있는 것 그로테스크한 일아주 세상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로테스크까지 나왔어요?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로테스크. 회색지대에서 대통령은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 공포스럽죠. 아유 지랄이요. 초현실주의 얘기를 지랄이요, 했던 지랄이요. 대통령 보고 누가 지랄 그래요? 그죠? 맞아요. 언제 지랄했어요? 절규. 문구 지 그림에도 맘대로 보셨잖아. 이러면서. 초현실주의.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얘기가 좀 이런 하세요. 시청자들이 힘들어해요. 좀 들을 때 듣고. 예, 마이크 안 물리게 하겠습니다. 아이, 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제가 어저께 김종대 TV를 보니까 이번에 해병대 청문회가 사람을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네, 예, 그 요거 얘기 좀 들어요. 뭐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박정훈 대령하고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랬는데 청문회 전에 제가 어디 다른 유튜브에서 영상 편지를 띄웠어요. 네. 국민들이 당신을 아무리 지지하고 박대령에게? 아무리 그래도 내일 청문회 나와서 조직의 치부를 말해야 되는 당신한테는 누구도 위로가 안 된다. 그 심정은 조직에 몸담아 본 사람만이 아는 거고 힘내라 응원한다 이것조차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잘 아는데 당신이 내려놔야 된다. 명예 그다음에 또 어떤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강하게 청문회장에서 네. 버텨라. 그런데 그 전달 봤대요. 거의 이분이 지금 할 일이 없어져 갇혀 지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면벽수처럼 그걸 하고 계시다며. 면벽자요. 그랬는데 거기는 유튜브 볼 일밖에 없나 봐.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봐. 그랬는데 잘 전달 받았다고 그러면서 국민만 믿고 가라는 말씀만 기억하겠다. 그런데 다음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그 표현이 나와요. 네, 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버티고 있다 하는 게 나왔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다음날 밤에 바로 또 전달을 받았는데 이 박대령 말을 그대로 전환해 드립니다. 그 입법 청문회는
죽을 사람 하나 살린 청문회입니다. 거기서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 본인이지. 작년 10월인가 9월인가 8월 말인 것 같나요? 그 KBS 사사건건에 나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입틀막이죠. 그렇죠. 거기에다 사실상 감금 상태예요.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모두 발언에도 죽음의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 사정을 너절너절하게 하면 투정을 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청문회에서 말하고 나니까 구원받은 느낌이다. 아니 그 말이 딱 맞는 게요. 전현희 의원이 그 청문회 할 때 딱 갑자기 그래. 거시경례 했잖아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것을 일부러 계획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좀 전에 그 박정훈 대령이 모두 발언을 하면서 나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죽음과도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섭다. 그 말을 자기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거시경례를 했다는 거예요. 왜 느꼈구나. 당시 네, 왜냐면 권익위원장으로 본인이 있었을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어떻게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자기가 와닿아서 공감했다. 자기도 모르게 거시경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절박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병대 안에서 말씀하신 대령, 중령 또 뭐 그 대대장, 같이 대대장. 물에 빠졌던 이용민. 군인들 전부 생존 장병 4명. 그래 그거 전부 지금 막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죠. 그 네. 생존 장병이 4명입니다. 5명이 휩쓸렸는데 1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 4명이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사단장이 무서워서 심리 치료도 안 받았다. 그때 왜 사단장 녹취록에 보면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그렇지. 언론 언론 접촉 접촉 못하게 해. 못하게. 이렇게 녹취된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됐어. 그래가지고 심리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사단장이 내 심리 치료 기록을 못 물 것 같대. 그때 부득이는 사고가 나고 나서도 사단장이 맨날 윽박 지르고 호통치고 간부들이 더 설설 곁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세월이요. 그랬는데 제대하자마자 그 이튿날 공수처에 사단장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언론에 입장을 네, 낸 거예요. 네. 우리 아들 밤마다 떠내려가는 최상병 꿈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엉엉 운대. 아휴.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이게 있고 그다음에 유족의 어머니 편지에 보면은 박정훈 대령 그 명예회복을 탄원하거든요. 네. 박정훈 대령이 범법자로 낙인 찍힌 이후에 어떤 진정성 있는 유족 지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언제든 나도 어떻게 무너질 수 모른다.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에 해병대나 국방부가 유족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박정훈 나쁜 놈 만들어야 되니까. 했을 줄 알았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그 광수대장, 그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네. 막 울음이 네, 나오고 네, 네, 네. 했던 그 광수대장, 그 중령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그 항명 집단으로 내몰려가지고 안에서 또 왕따를 당한 거고 이용민 중령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약 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요. 퇴원한 지 일주일 된다고. 이렇게 보면은 버티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외압에 의한 군사법농단도 있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러는데 잠깐 이 얘기를 좀 내려놓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고통을 강요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 없어요 거기는? 원래 이거를 권익이나 인권위원회에서 긴급 구제를 해줘야 돼요. 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렇네. 그 기관이 썩어버린 거라고. 저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지금은. 구제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10개월이 진행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고통이어야 이 절망과 그렇지. 고통을 박대령 말에 그게 있어요. 한 사람의 경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그렇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용감한 발언, 한 사람이란 건 무조건 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 네. 현역 대령이 이럴 때 얘기할 때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 대령이 청문회가 끝나고 그대로 전합니다. 죽을 사람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특검을 어쩐다 뭔다 하는 게 있지만은
지금 국방위가 빨리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빨리 해병대를 가라. 그래서 그래. 박 대령이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수사관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병사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하느냐. 가 그렇지. 있느냐, 유족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걸 해서 긴급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은 이건 별개의 범죄다. 이 범죄가 더 크다. 왜냐? 아, 이 청문회는 사람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네. 인간의 생명에 관한 청문회였어요. 이 본질을 잊지 마시라.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어느새 우리조차 중독이 돼서 이 문제를 돌보지 못하는 건 크게 실수하시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온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나서서 할 일은 저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증인이나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 같은 걸 준용해서 하시라. 그래서 지금 이걸 민주당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주말부터 계속 강조하고 뭐 근데 전화도 하고 해준 예. 거예요. 긴급이란 그래요? 말하기가 너무 민망하네요. 1년이 됐는데 어떻게 긴급이란 말이 그래, 맞아. 나왔어. 아니, 그래도 해야지. 예. 예, 그래도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마음속에 이 서러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희야 뭐 이걸 1년 넘게 쭉 디테일하게 봐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피해자들하고 지금 이렇게 또는 어떤 증언자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고, 네. 거기에는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치는 나중 문제입니다. 맞아. 그리고 저기 청문회에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실상이 막 청문회에서 드러날 때 그걸 가해한 그 책임자가 이 청문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청문위원이라면은 지금 이 분리를 고통의 시켜야죠. 실상이 이건데 네. 당신 이런 고통을 강요한 데 있는 책임을 느끼냐 안 느끼냐. 그렇지. 유족과 이 저기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고 압박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그걸 조금 했으면 아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은 사람에 관한 문제다. 이걸 그래요. 제가 강조하고 아니 싶어요. 그 얘기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청문회 할 때 유족 측에 대해서 사과했느냐,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김동대 의원님 말씀 100% 동감하면서도요. 네. 전 입법청문회 희망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한 컷의 사진, 그러니까 뭐 이종섭이니 임성근이니의 표정과 반대되게 그래요. 맑은 모습, 환한 모습을 당당했잖아, 보였던 그렇죠. 박정우 수사단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야말로.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공모하고 협잡하고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사람들의 덩어리들이 그날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을 잘 저희가 고려하면서 진실을 밝혀내서 박정우 수사단장이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 끝내 그분들의 명예가 복원되고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중대한 좀 결과를.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수백만 명이 나와서 싸워서 정권을 바꿨는데 오히려 네. 민주주의는 지금 더 후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국무원이 나서서 그걸 다 숨기려고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바로잡혀지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져야 아예 꿈도 못 꾸게, 그런 네.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꿈도 못 꾸게 하는 세상으로 가야겠죠.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음모 조작서를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같은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뭐 아마도 이 방송은 지금 박 대령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의 이제 일과를 알았어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봐요.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참 그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김정욱 박사 얘기로 해병대가 지금 거대한 감옥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무수한 린치가 이루어지고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평생을 몸담은 조직이 그럴 때 인간이 느끼는 아픔은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셔도 더 큰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박정원 대령을 지지하냐 하면은 그런 데서 우리가 같이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기본적인 자유를 회복하고 싶은 이런 욕망에서 하나가 된 거라는 걸 잘 이제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는 이런 걸 정상화하는데 이
192석의 힘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네. 저는 그래도 봤을 때 그 청문회 덕분에 박정훈 대령은 물론이고 외롭게 나 혼자 싸우나 보다라고 걱정했던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얻었을 것 같고 예, 우리 예, 국민들도 예.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저는 마음이 좀 조급해져요.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아니, 되겠다. 이분이 이런 방송을 보고 힘을 얻으신다는데 조금 더 잘해서 빨리 이게 진상 규명이 되고 그분이 명예 회복을 하고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올 겁니다, 꼭. 예. 그렇죠.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국정조사 빠르게 진행한다. 그래서 뭐 새로운 뭐 증거들이 계속 나오네요. 아니 요즘은요 파도 끝이 없어. 그동안에는 매일 있잖아요. 입이 닫혀 있다가 파면은 또 나와. 사실은 귀지야, 귀지. 끝까지 못한다. 이게 지금 갑자기? 저기 8월 2일 하루만 지금까지 언론지상에 나온 사람들의 그 전화 통화하고 메시지 뭐 이런 거 부재중 전화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지금 1000단위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단위요? 단이요? 예, 뭐 전화 횟수가? 뭐 메시지까지 다 포함해서. 메시지까지. 예, 짧은 것까지. 어허.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3,800건으로 3,766. 근데 이건 뭐냐면 메시지 주고받은 걸 다 따진 그렇게 될 것도 같아요. 뭐 간단하게 답변하는 그거를 거지. 보좌관이 따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그런데 대단해. 가공말 수치거든요. 네. 뭐 북한군이 연평도 쳐들어왔답니까? 그래도 아마 이 정도 교신량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안 끝났어. 저기 스모킹 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 네. 같은 거. 네. 이거 공수처가 정밀하게 보는 걸로 압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올 게 어마어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국방부 조사본부에 진술 받은 게 꽤 됐거든요. 몇 달. 네. 지금 가장 거기가 터져 나올 게 많은 국방부 쪽에서 예,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본부. 거기서 사건 안 맞겠다고 저항하다가 보고서 바꾼 데거든요.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의지가 아니라는 기록물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검찰에서 이렇게 열라, 법무관리관실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1000페이지가 넘게 해가지고 몽땅 경북경찰청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그 경북경찰청에 공수처가 방문 조사를 했다고.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기에 공개 안 된 진술이 무궁무진해요. 그렇겠네.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은 뭘 파기만 하면은 그냥 아무데나 파도 석유가 나와. 대왕고래 수준이 아니야 이게. 왜 해? 아무거나 파도 석유가 어쨌든 나와. 중요한 건 진술서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사람의 말이 자꾸 바뀌어요. 조사 받을 때 특히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는데 제일 처음에 약간 무방비 상태로 좀 겁먹었을 때 나온 진술이 그게 진실의 진실이지.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도 혹은 이종섭 전 장관도 점점 진화하면서 이제 뺀질뺀질해지거든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무방비 상태로 뭐 조사본부에서 나와서 조사했을 때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먼저 한번 공개가 되고 다음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7단계지 않습니까? 이제 맨 처음에 7월 31일 건, 그다음에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휴가 기간 건, 그다음에 말씀하신 8월 14일 조사본부가 조사한 거 맞는데요, 수사본부에서 그랬다가 뭔 소리야 해가지고 20일 날 완전히 바뀌어 왔던 이 세 가지 그렇죠. 과정인데 이 뒤에는 거의 다 이제 밝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7월 30일이 나왔잖아요. 네. 그 강 누구라고요? 강의구 부속실장과 대통령 임기훈 부속실장. 국방비서관이 네. 여러 차례 이미 7월 30일 통화를 오전부터 통화를 했다는 거니까 6차례 통화했다며. 그러니까 오전부터 통화를 했고 수석 보좌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4번의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고 강의구가 무슨 뭐 임선거를 잘 알아가지고 자기가 구명운동하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부속실장 누구의 부속실장입니까? 대통령의 부속실장이니까 대통령이 하명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것을 가장 잘하는 국방비서관인 임기훈에게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했고 수석 보좌관 회의 이후에는 거기서 결정난 경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로한 내용도 집행한다는 게 나오는 거니까 7월 30일도 대통령, 8월 2일도 대통령,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수석 조치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만 딱 나오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 누가 구명을 했는가에 대해서만 굳이 그렇게까지. 이것만 밝혀지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뭐 특검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국민도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특검을 해야 될 것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만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실 많이 밝혀져 나왔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공수처가 뭐 사실상 가이드라인이지 않느냐, 뭐 주지 않았느냐 이 건을 지금 뭐 조사하고 아니, 있다. 근데 법무관리단실의 이게 보고서를. 저기 내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양상이 나 이 강의고 이 기사 내가 지금 처음 봤어요. 음.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웬만한 뉴스 나오는데 놀라질 않았어요. 그건 재판이나 공수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로가 정해져 있는데 이 JTBC 보도부터 어제 오늘 나오는 건 저도 못 따라잡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도처에서 게릴라식으로 터지니까 이게 도무지 저도 감당을 못할 정도면은 지금 언론사도 야 어디서 또 나왔대 어디서 또 나왔대 뭐 석유 나오듯이 아니 나오지도 않는 석유 얘기 자꾸 해. 우리 헷갈리게. 타봐야 알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니 거기 돈 엄청 들어가지고. 내가 좀 석유 좀 빡빡 나옵시다. 최명 사건 이후로 뉴스를 못 따라잡는 게 요즘 사흘이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냐고. 아니 우리는 그래도 야 이래 이러면서 보지만 대통령실은 "헉, 이거 이러면서 내가 보기엔 거의 정말 여기저기 터지면 난리 두더지 어떻게 정신 차려? 두더지 잡기야 이게 일단 완전히. 입법청문회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렇죠. 자기들이 도망갈 구멍들을 지금 다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으로는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법청문회라는 계기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에서 서로가 서로 확인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크로스체킹 과정에서 말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아마 공수처 같은 경우도 수사 진전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흘리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맞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운성님이 국회 청원 홈페이지 동의 진행해서 윤석열 탄핵 소추한 동의 20만 넘은 거 얘기 좀 해달라 그러는데 아 진짜 이렇게 대단하더라.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 갖고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하루 뭐 5만 명을 처음에 뭐 했는데 그 10만이 훌쩍 네, 넘어가지고 20만 넘어서 지금 벌써 뭐 법사위 넘어가지고 100만 100만 명. 가자 뭐 이렇게 네, 뭐 맞아요. 아마 나오고 오늘 한 있더라고요. 27만 30만 갔을 거예요. 제가 그냥 오전에 24만, 12시경에 24만까지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또 본인 인증을 다 해야 아, 돼요. 30만 명이 넘었대요. 30만 넘었죠. 예, 그러니까 예.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아, 본인 인증해야 돼? 내가 본인 인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인증 안 하면 제가 볼 때 이미 100만 넘었다는 농담까지 나오는 상황 정도로 네. 이제는 하나의 뭐랄까 이걸 해야 된다. 당위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감정이 직접 그렇게 행동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들을 좀 택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 옛날에는 광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최병 사건을 비롯한 말씀하신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거고 그걸 청원을 통해서 직접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될까요? 해봤자 사실은 뭐 소치는 안 되겠지만 아니,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을 것 저기 같아요. 뭐야, 도덕이 지발절이다고 네.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그 후보가 이제 특검 얘기를 하니까 저기 뭐야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그 경쟁 후보들 반응이 이게 탄핵 주장하려고 하는 거냐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아니 난 이런 게 굉장히 놀라워. 아 이거를 탄핵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거기 형성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미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자기들. 그런데 이건 우리들끼리나 이거 대통령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같은 유튜버들은 같은 진영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실제 거기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난 그게 심각하게 굉장히 받아들이고 놀랐거든요. 있다. 네. 그런 탄핵 얘기를 이제 자기들이 자기네들이 많이 하고 있어. 끝난다니. 아니 집권 여당에서 어떻게 탄핵 얘기가 저렇게 쉽게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김동대 의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알면 이건 탄핵 사유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법률을 완전히 어기면서까지 직권을 남용한 일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야 이거 사실 드러나면 이거 바로 탄핵감인데라고 아니까 저희같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야. 예. 이게 잠재돼 있던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요즘 정치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건 사실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사석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각자 정치 논리에 말 못하는 의원들이 양당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구구절절합니다. 나는 정치적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쓰려고 그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정치적 우울증에 대하여. 그게 그랬는데 뭐 정치인들만 걸리나? 우리 일반인들이 정치를 나는 보면서 아예 우울증 걸린다는데 국회의원 상담소를 하나 차릴까 봐봐, 그래. 국회의원 상담소잖아. 내가 그런 거 잘하니까. 우리 우울증을 치료해 달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 그러는 가운데 저기 뜻밖의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 3년은 너무 길다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잠재된 말이다. 뭔 말이야? 저는- 당신들이 면벽 수행을 해봤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예. 나온 김에 요즘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OTT 네. 삼식이 삼촌이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드라마 모르시죠? 몰라요. 송강호 씨가 나온 드라마인데 봤다, 조금 본 것 같아요. 이게 1959년, 1960년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몰락한지 이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송강호 씨가 정치 브로커로 활동을 하는 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야. 모든 현안을.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망했다 그러면서 사실 아무도 안 본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사실은 삼식이 삼촌이라고 봤거든요. 한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 한번 여러분 나 오늘 보세요. 볼 거야. 지금 그때 1959년, 60년대 그 타임의 정치가 지금 정치하고 난 거의 너무 똑같이 기시감이 들어요. 진짜로. 거기 보면은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조작하고 사람들끼리 어떻게 누굴 죽이고 누구를 어떻게 할 이게 다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유, 한번 진짜. 볼게요. 저 김미아 선생님은 꼭 네, 봐요. 네, 삼식이 제가 삼촌이 볼게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삼식이 삼촌이 정치 브로커라니까. 나쁜 놈인 거. 나쁜 놈인데 뭐야? 이 사람이 왜 삼식이 삼촌인지 알아요? 왜요? 전쟁 중에도 새끼를 꼬박꼬박 먹여줬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여기 영식이 있잖아. 박영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식은 한 끼도 못 먹는 네, 거야. 한 끼도 못 먹어. 우리 그런 사람 좋아해요. 삼식은 새끼 먹는 건데. 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쯤에 발표할 예정이고, 뭐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 요구서 올려보내고. 예, 이거 지금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기 경북경찰청 같은 얼빠진 기관이 수사 발표한다는데 나 불안해 죽겠어요. 또 그런 이 또 기관은 변수가 있구나. 수사 기록을 이거 저기 남바부여를 공문서 안 했으니까 회수라는 말로 해서 가져가시죠. 요렇게 국방부에 제안한 됩니다. 이 기관이. 아니 거기에다가 저기 회수해 간 뒤에 이제 기자 언론에다가 뭐라 그랬냐? 경북경찰청이 언론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네. 사건을 이첩받지 않음으로써 수사할 계획이 전혀 없다. 아니 국민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경찰이 나서 우리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최대한 조속히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경찰이지. 그리고 1년이 넘도록 발표 안 한 기관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특검 얘기 나오니까 이제서야 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르르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이상 손 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별의별 사람을 법조인들, 감식 전문가 다 동원했고 뭐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금 와서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7월 중에 수사 마무리하겠다고 압박을 공개적으로 넣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 기관이 수사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게 공정한 수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자칫 저기서 임성근 사단장 면죄부라도 주는 날이면은 그러면 정말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네, 진짜 국민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네. 그거 바라고 저기 이제 수사 발표하는 거 압박을 넣었다는 혐의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의혹도. 이거 말입니다 지금. 의혹 내가 천지야. 네. 아니 수사권 자체를 박탈해서 이관을 해야지. 아니 수사자라든 해병대 수사권은 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박탈해버린 데가 저런 얼빠진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그래 1년 거꾸로 넘게 됐다는 그래 거잖아요.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그래. 우리가 지금 무슨 꼴을 보려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아유. 네.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좀 한탄하셨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 사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런 모습 여러분 자주 보셨을 텐데 일단 사진을 좀 보고 얘기를 나누죠.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요거 옛날에 옛날에 네 이런 모습. 그때 안동훈 위원장하고 화해했었죠. 요거는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는데 저거를 집중호우 저렇게 참사 때 반지하에 네, 그 그런데 전날 저거를 저렇게 아크로비스타에 갇혀 있다가 저렇게 저 홍보 있었잖아요. 영상으로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억나세요? 네. 우리 또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화성에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거기서 웃기는 봤어요. 게요. 저 지금 네. 입고 있는 옷이 민방위복 새로 바뀐 옷이거든요. 저희 재난 관련된 저 옷을요.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 부처 사람한테 또 안 줬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저걸 못 얻어 입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저는 쫓아가가지고 하나 달라고 지금 막 보세요. 그러셨대요. 한동훈 진짜 좀 싫어요. 저기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민간인 신분인데 왜 저 옷을 입고 가요?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건 내가 뭐 저기다 당 대표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 정치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아니, 생각이 그래도 뭐 드는 입을 건 거예요. 입어도 되죠. 지금 아니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금 뭐 이런 화재 현장 같은데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아니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방해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사람을 살리고 접대하고 네. 나니까 또 온다. 이렇게. 증거를 빨리 보존해서 이 사건이 왜 났는지 그걸 알아야 방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 둘 와가지고 선거 때 되니까 아마 전당대회 없었으면 저렇게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비치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가는데 가서 얼굴 좀 비치고 내가 좀 뭐 했다고 얘기를 근데 그러면 조심조심 하든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온갖 볼멘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아니 그 저기 화재 진압했던 119 소방대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 행정적으로 처리할 거라든지 지금 화재 현장에서 뭔가 감식하고 뭐 일이 많은데 네. 의전하고 뭐 브리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다들 정신 맞아요,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해보신 분으로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재난 재해 그 현장에서의 저런 정치는 또 안 하면 막 당직자들부터는 아마 막 등등을 떠밀어요. 아 그렇겠네. 빨리 사진 찍어야 된다고 보좌관도 그렇고 아 난리더라고. 누구는 갔는데 또 난리. 여기 의원님 안 가시면 그 어떡합니까? 막 얘기입니다. 그 그렇게. 얘기예요. 사실은 또 안 나타나면 욕을 먹는 건 맞긴 맞아요. 아니 그래도 조용히 가서 맞는데. 분양이나 하시면 되지. 예, 예. 그 뭐 가서 그렇게 꼭 사진을 꼭 찍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브리핑하고. 가가지고 주로 희생자나 그 유족들 지원하고 그러면서 저기 그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현장 가는 건 전 찬성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훅 지나간다고. 아니 훅 지나가는 것도 훅 훅 지나가고 지나간다고. 저 보세요. 지금 저 그리고 사진들 쭉 나오고 있잖아요. 저기 저렇게 갈 때는 예. 저기 풀기자단이 따라가요. 처음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저런 어떤 기관에 사진사가 다 배치돼 있고 이렇게 해서 선별해가지고 또 언론 제공도 하고 그래요. 저게 홍보에 처음에 이용한 사진이고 그 중간 거는 최혜병 그 사건 있을 때 그 포구 때 갔었던 거고 저 서천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사과하는 장면으로 폴더, 그냥 예, 폴더 인사 그렇죠. 했던데. 그냥 쓰였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피해자들 예. 만나지도 않았고. 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상인들이 있는데, 3층에서 상인들이 기다리는데 얼마나 네, 예, 뭐라고 하셨어요? 오지도 안 오고.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또 거기 가셔가지고 이게 이런 화재 진압에 대해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대책을 잘 세워라 그랬대는데 아니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거는 미리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이거 뭐 정책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분들을 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고가 꼭 나고 뭐 인명피해가 나고 그러면 가서 꼭 대책을 세우라고 하셔야 됩니까? 아유 진짜 답답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거라도 소일구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게 고치긴 맞기는 고쳐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런 재해재난 현장에 가가지고도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저기서 그때 한동훈하고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러느라고 피해자들 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일 모범적인 사례는 옛날 해수부 장관 이주영 장관이 저 진도에서 숙식을 하면서 몇 달 동안 피해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례가 모범 사례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찾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분향소도 없애버려. 명정 못 걸게 해. 그래. 그리고 안 가. 그러다가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또 추모를 해. 이거 지금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참 그래서 조금 이런 상황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정치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진정한 위로인가 추모인가 이걸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구 찾았는데
거기서 뭐 아무도 안 만나주고 그렇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막 썼대. 예, 막 써, 네, 막 써. 또 애라 그러더라고 또 한동안. 예. 아니 나이 꽤 먹었는데 왜 애라 그래?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 짜치다. 네, 짜치다 그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아니 하고. 그건 김어준 공장장이 아니, 요즘 많이 퍼뜨린 말이야.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말했대요. 예. 그런 거 가지고 내부에서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걸 원할까요? 이게 아닌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겨. 짜치다 말을 어떻게 하죠? 그러게 그래서 짜치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짜치단 말이 그 일부 그냥 재미있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상도 사투리야. 여기 저기 쪼들리다의 방언인데 쪼들리다. 요건데 내가 볼 때는 아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일부러. 아니 이제 조국 그때 당시에 맞아. 야 총선할 사투리 때. 써가지고 좀 재미 좀 봤잖아. 네. 너희들 쫄았제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그래서 딱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투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들리기에 좀 이상하게 이런 들리는데. 짜친 게 짜치는 뭐야? 화양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 얘기를 쭉 보니까요. 네.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보면 대권 놀이하며 정치 아이돌로 착각, 셀카만 찍어.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군에 대들다가 폐쇄자가 된 것. 주군에 대들었잖아요. 가다 폴더 인사하면서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웃. 당 가망 없어. 그다음에 어린애한테 점령당할 거면 해체가 당 살리는 길. 쭉 들어보니까 말은 좀 예를 들면 험악하게 합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아주 팩트를 과감하게 직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 틀린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할 네. 말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종편 어디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이거 보수파의 망나니 칼 휘두르던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하냐? 이게 이 막말하는 사람이 이게 당 대표로 뽑아도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억지 부리는 거 이거 희대의 정치 코미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뻑하면 왜 코미디에다가 이거를 비유를 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코미디언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코미디 하시니까 이 코미디언이 시살하지 않습니까? 이 잘하셔야 돼요. 예. 직업이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그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점은- 저는 이해를 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화양연화라는 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코미디가 그 단어만 빼면 아니 본인이 실제로는 그 당시에 칼을 휘두르면서 문재인 이쪽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의힘을 갖다가 탈탈 턴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예를 들면 수사의 ABC처럼 만들어진 게 사실이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 특검에서 국민들한테 다 야 이렇게 나쁜 짓 다 얘기하고 본인 입장에서 화양연화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뼈를 묻었어야죠. 실제로 일로 가장 와가지고.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럼 본인은요. 화양연화지. 본인은요. 그치, 본인은. 그렇죠. 자, 근데 근데 어쨌든- 공격환자 자리에 지금 자기가 앉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웃기지 그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핵심은 코미디도 좋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네, 핵심을 얘기해 이철우 경북지사나 왜 안 구체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되게 면박을 주고 안 만나주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원희룡 장관 나온다는 것 때문에 뒤통수 맞고 홍준표 시장 만났고 오세훈 시장 만나고 다 만나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굳이 한동훈만 전부 다 지금 전선을 짜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PK 다 그랬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이 여기에 딱 전달된 거고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다. 이 말을 가지고 아마 이제부터 좀 같이 움직이기로 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견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이 사람은 그냥 갖다 버려라 이 수준으로 내가 보기엔 하는 것 같고 아닌데. 아니, 그게 우리가 아니라 볼 때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여당이랑. 마음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짜고 복선이 치는 좀 거냐.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와, 한동훈은 한동훈. 네. 어차피 검사들이었고 그들은 한배잖아, 한배. 한배기 때문에 짜고 치는 약속대로 근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원희룡이 안 나왔어야 그러니까 돼요. 하는 사람도 네,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을 그건 보면 아니야.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한동훈이 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최혜병 특검을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이 나와서 얘기한 거니까 이제 이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야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거야? 대통령 탈당시키자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당이 빠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을 탈락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체가 다 침몰해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계속 지지율 20-30%를 유지하면서 그냥 망할 거냐? 침몰할 거냐? 아니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대통령을 탈당을 시키고 탄핵을 시켜서 일부라도 남을 거냐? 이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이게 거다.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잘 뜯어보면 그리고 모든 신문에서 비평하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보면 아닌 듯하지만 지금 대통령을 위하는 거고 아. 김건희 여사를 위하는 거고 끝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치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모종의 무엇으로 뭉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저는 되게 많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줘 보세요.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 제3자의 방식으로 최혜병 특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이 정권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특정해서 한 게 예를 들면 이제 대법원장 이지화 대법원장 등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해석할 때 민주당이 한 제안안 안 하고 뭐가 달라요? 같이 대환변협으로 20일 제3자였으니까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론과 민심의 힘을 얻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 여론과 민심을 얻게 되면 어떻든지 그들 둘 중에 하나는 서로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사태를 만들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짜고 친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네. 무엇을 위해서 짜고 치느냐가 사실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 짜고 쳐봤자 좋은 건 한동훈이에요. 아니 왜냐면 임기 보장 해주고 한동훈도 또 대권 주자.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서 무슨 임기 부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요? 그렇죠. 뭐 당대표 됐다고 해서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보장해줘요, 자기가. 아니 이제 대권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는 거랑은 좀 또 달라지지. 그러니까 대권은 3년 남은 것이고 네. 당대표 임기는 2년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만이 한동훈이 살 지금 길인데 현재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가 좋겠어요? 김건희에게 뭐가 좋고요? 차라리 나경원이나 원희룡처럼 혹은 윤석열처럼 자기를 그냥 공격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훨씬 낫지. 게다가 그러기엔 만약에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지금 인기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한동훈이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사람들끼리는 인기가 많지 이쪽 민주당 사람들이나 진보적인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보수의 표를 놓치기 싫어서 나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렇지만 중도적인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인 것이고 대통령은 그것도 꼴보기 싫지. 결과적으로는 네 인기 얻으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고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나경원만 한 명만 내보내도 되지. 왜냐면 한동훈이를 당대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경원 플러스 원희룡 플러스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게 만들었어요? 재밌게 하려고. 아니, 결선 투표를 대비하는 이게 결론적으로 결선 투표, 그러니까 한동훈이 혼자 먼저 과반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실 이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선 투표에 1명하고 1등하고 2등에 올라가면 2등하고 이제 연대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나하고 뭐 원희대 뭐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다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한동훈이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특검 얘기하신 걸 마저 좀 정리를 하자면은 네. 내가 그 지난주 지난주에도 계속 그 원구성 왜 민주당 강성당원들 의견대로 그 뭐 주말까지 기다리겠다 하는데 그 시한 지킬 필요 없다. 기다려도 된다. 어차피 민주당의 시간이다. 근데 더 기다려주니까 결국 한복 선언하고 기어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어떤 특검에 대한 의제라든가 이 정치적인 의제는 지금은 확실히 민주당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조금 어떤 더 주도하고 우세를 가지려면 여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특검 왜 검토 못 합니까? 한동훈 얘기한 거는 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쪽이 태도를 보일수록 저쪽은 더 분열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보고 너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거냐 이런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지금은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당의 시간인데 전부 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뽑은 사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추천권만 하죠. 문제가 되는 얘기를 건데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해요. 근데 추천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야당이 추천하는 이유는 대한 변협에 맡기기에는 시간이 소요돼 7월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빨리 하려고. 21대는 그때는 대한 변협에 맡기자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전략은 7월 통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변협에 맡기면 2, 3주가 추천하는 데만 시간이 또 지나가가지고 안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내용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7월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재의결까지 일정을 할 자신이 있으면은 지금만이 제일 나아요. 근데 엊그제 박성준 원내부대표가 방송에 나와 한 얘기는 아무리 따져봐도 7월 내에 재의결까지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8월 초에 저쪽에 새 대표하고 어차피 이 특검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부하고 국민의힘. 네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말이 맞다면 어차피 8월로 넘어갈 거를 왜 우리가 그 7월에 그 시한을 맞춘 그 안을 고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이 이건 실용적으로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지. 뭘 여기서 이러면 야당이 추천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좀 제가 보기엔 단순한 전략 아니냐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확실히 가는 방법이 있고 위험하더라도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지.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여유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문제는 저쪽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월 초에는 새 지도부가 출범이 돼요. 그런데 특검 문제로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민주당이 그중에서 유리한 전략 지점을 만들고 공간을 창출해 나가는 게 정치지. 여기서 이거는 하나는 정치는 또 협상의 예술이기 때문에 유연성 가지셔도 된다. 네. 유연성을 가져라. 중요한 거는 제의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표가 200석을 넘겨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로 서로 간에 좀 복잡스럽게 얽혀 있을 때 사실 하는 게 가장 좋고, 현실적으로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빠르게 수습돼가지고 또 단합하고 이제 이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계산은 지금 대통령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은 곧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 전당대회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검이 최대 핵심 의제가 됐어요. 핵무장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 관심 없어요. 이 특검이라고. 그런데 1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한동훈 밑으로 들어갔어요. 일단은 여기가 공약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의원들의 개별 성향이나 의견도 지금 다 체크해봐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특검하자 이런 쪽으로 아예 그냥 공식 표명화했죠. 물론 방식이 아주 그렇죠. 해석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을 공격하는 게 맞죠. 원내에 있는 17명 의원이 협상이나 어떤 대화가 가능한 인물들인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 여지가 있는 거 없나? 배현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런 게 정치지. 단순 모식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지금 공개된 게 17명이고요. 3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한동훈 라인이. 라인이 30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30명 정도면 특검법에 대한 실적 캐스팅 보트는 한동훈이 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나경원의 발언은 매우 대통령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만 반영을 하는데 네. 원희룡이요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실의 핵심적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한동훈 비대위원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은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격당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나를 세우지 않기 위한 대통령실의 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힘을 좀 빼고 싶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 같은 거를 조금 내려놓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다면 왜냐면 자기는 이제 점점 커나가는 사람이고 대통령 사실은 좀 꺼져가는 중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아직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딱 명확하게 다 이제부터 내가 휘어잡을래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특검이라고 하는 게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특검 내기하니까 봐라 반응 봐봐라. 지금 내 밑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지. 그걸로 이슈 삼고 있지 지금. 이슈만 삼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대통령실에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특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은 별로 위험할 게 없고 대통령이 위험해지거든요. 그 부인과. 그렇지만 그래서 당원 80에 일반 20인데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 뽑거나 뭐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PK, TK 뭐 어디 있잖아. 다 지금 안 만나주고 비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민심을 얻어? 당원들한테. 아니 지금 현재 당원들보다는 지금 특검하지 말자고 일반인을 하는 보고 게 지금 가는 거고 네. 그래서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는 어차피 내 아니나 나경원 원희룡 아니나 다 똑같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대통령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애들려서 표현하는 거야.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당원이나 뭐 일반 20명, 20% 이걸 지금 노리고 한다기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특검이 자기에게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향후 자신의 이 권력관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네.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셈법은 거예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국민의힘 돼요. 지지층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55에서 60까지 나와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근데 또 보수층으로 가면 50%가 또 안 나와. 그렇죠. 보수층으로 가면 아. 또 당원은 달라요 또. 당원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통령의 의중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뭐 정치 이런 라인들이 움직이는 상황에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당원 80이 만만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20%의 국민 여론을 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과반을 넘기려면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5%는 나와줘야 돼요. 한동훈 1차에서. 국민 여론 한 60% 정도 해가 없는다고 치는 상황이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있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희룡의 발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건 원희룡이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반면 특검 관련해서도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원희룡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이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법 발의가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거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분수령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은 여야 대치 구도로 모든 게 설명이 다 끝났는데 지금 복잡계로 들어간 거예요. 복잡해. 예. 그런데 지금 저기 그 대통령이 초한지에 나오는 그 항우의 처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유방한테 점점 밀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 있는 그 군사들이 자꾸 분열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략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의 지략이 지금은 필요한 건데. 여기서 유방이 누구예요?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항우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유방이 누구예요? 나는 삼국지를 읽었대잖아. 아 이건 초한지 이건 초한지는 아, 아니고 삼국지 초한지구나. 아니고. 근데 여기서 유방은 유방은 누구를 지금 빗대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동훈이라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죠. 항고조 유방은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동훈과 이 복잡스러운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의 이 셈법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이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민주당이 여기서 이 특검 관련해가지고 잘 요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거죠. 뭐 아니 됐습니다. 네, 다 아니, 됐어요. 뭐 그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예. 뭐 더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요리를 해야 된다. 근데 한동훈 자기가 맹획이라고.
맞아, 맹획 얘기도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저는 맹획은 누구야? 제가 맹하다는 표현인가 삼국지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맹획은 잘 몰라. 맹획은 7번이나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맹획은 매우 예를 들면 안 좋은 길을 간 사람인데 그래, 7번이나 자기가 잡혔다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각오를 삼국지의 맹획에 밑에서 제가 옛날부터 삼국지 게임을 할 때 맹획 캐릭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 힘이 센데 아주 약한 캐릭터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게임을 수행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맹획이 7번이나 잡혔다가 잡힐 때마다 변명해가지고 풀려나고 결국 마지막엔 잡혀 죽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웃기냐면 난 그 얘기 왜 하는지 몰라. 대통령 잘 만나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됐고 법무부 장관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대통령 뜻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192대 108로 말아먹었으면 죄송하다고 말을 해도 안 될 판에 자기가 매매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진짜 외계인들인가? 모르는 것 같아. 맹획을 모르고 한 말인 것 아, 같아. 자기가 그 게임 캐릭터 썼대요. 아니 그 얘기는 나도 기사에서 봤는데 네. 저는 그게 좀 어이가 없지. 이 정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웃겨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앞에다 대놓고 욕을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받아야 되는 그 심정, 그죠? 뭐라고 말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정치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예. 네, 여하튼 어렵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 만나주면서 당 대표는 당에서 오래 묵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오래 묵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글 남겨주시고 또 시청해 주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도와주시는 또 이분들 더 착한 보험 여러분 마음에 좀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 주세요. 예.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전화 주시고요. 상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뵈야 되죠? 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